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그 홍카 나이트 쇼가 개편이 됐습니다. 홍카 라이브 쇼로 개편이 되면서 오늘 첫 손님으로 우리 자유한국당 조경태 수석 최고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조경태 수석 최고위원님은 좀 경력이 특이합니다. 민주당의 무덤이라는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치 성향이 맞지 않아 가지고 민주당을 박차고 나와서 저희 당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저희 당의 보배이시자 입당하신 지 3년 만에 당의 최고 지도부에 그리고 최고 지도부라도 수석 최고위니까 당대표 요구시에는 바로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 조경태 수석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예. 저는 그 평소 존경하는 우리 홍준표 대표님과 이런 대담 프로에 나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 홍카 라이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저희 당이 힘들죠? 네,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난번에는 밖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패스트 트랙인가 그 상식 바뀌어지시죠? 네. 어떻게 선거법을 그렇게 날치기를 하려고 드는지 그거 막느라고 저희 당에서 원에 나가서 참 원 내외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당이 어려운 시절에 당의 지도부를 하시면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네. 하여튼 그동안에 사실 우리 당이 한 자리 숫자였을 때 그렇죠. 우리 대표님께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대선 주자로 나셔주셔가지고 두 자리 숫자 그것도 20% 이상의 정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은 30% 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 당이 조금 더 분발해서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 총선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30한 7, 8%, 그 한 40% 가까이 이제 우선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 바람입니다. 야당은 조직이 아니고 바람 선거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바람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소한 민주당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제가 최근에 그 민주당 5대 좌파들 재집권 전략이라고 한번 유튜브에 올린 일이 있는데 그게 96년도 YS가 지방선거 참패하고 총선에서 이겼거든요. 이길 때 어떻게 총선 전략을 짰는지 그것을 지금 민주당이 그대로 지금 본떠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도 우리 조경태 수석 최고위원님이 황 대표 잘 좀 모시고 중심이 돼서 당의 그런 전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제 저쪽 상대 진영에서는 이제 저희 당이 어떤 한 사람이 중심이 된 그런 뭐 정당처럼 비춰지게 되면은 한 사람만 공격해서 쓰러뜨리면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 전략은 소위 말해서 무지개 전략 또는 어벤져스 전략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 있는 강호의 어찌 보면 숨은 영웅들까지 예. 다 불러들여서 그 저희가 어떤 특정 1인이 중심이 된 선거가 아니라 다양한 그 무림의 고수들 그런 영웅들이 나와서 좀 뭔가 좀 신명나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선거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야당은 사실 인재가 한정이 돼 있죠. 네. 인재가 한정이 돼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인재를 영입하려고 해봤는데 야당에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천할 때도 특히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당의 얼굴인 대표나 예. 대통령 후보도 뭐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탄핵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후유증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충격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많이 가셔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은 훌륭한 분들이 다 나오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당의 신인 영입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그걸 경험해 봤는데 미리 발표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미리 발표하면 안 오려고 하면 그 영입 실패를 해가지고 네. 당의 상처가 더 깊어져요. 그래서 아예 영입 전략으로는 일체 영입 대상인 사람은 외부에 노출되면 안 돼요. 근데 최근에 당에서 외부에 노출시켜가지고 벌써 거절당하고 이런 모습으로는 당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님이 그 분야에 좀 유의를 해서 신인 영입할 때에도 영입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야말로 사인까지 할 때 입당 원서를 할 때 쓸 때 그 발표하는 것이 야당은 좋지 않겠나. 네. 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100%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아마도 그게 이제 당대표, 지금 현재 당대표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이게 또 너무 섣불리 아마 언론에다가 흘린 것은 약간 좀 차고 좀 잘못하지 않았나 오류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어서 사실상 정권을 운용해 보면 2년 넘어가면 이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나치게 이 정권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2000년도에 6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은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김정일이가 두 정상이 만난 걸 가지고 역사적인 만남이다라고 해서 6.15 남북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마치 내일 모레 통일이 될 것처럼 그렇게 아주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2006년도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06년도에 육자회담이 2005년도에 있었고 2006년도에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노무현 정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국민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원래 2005년도에 육자회담을 했을 때 베이징에서 했을 때 그 1번 첫 번째가 뭐냐면 북한은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1년 후에 2006년도에 핵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1년 후에 2007년 10월 4일입니까? 14도 남북 정상회담을 그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얼굴만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바뀌고 김정일은 그대로고. 그래서 또
마치 평화가 다 온 것처럼 또 역사적인 만남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는 쇼를 그 휴전선을 걸어서 넘어갔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북한으로 가서 네.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또 역사적인 만남이고 그게 좀 세월이 좀 흘렸습니다만 또 최근에 작년입니까? 4월 27일로 제가 기억납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일이하고 또 지금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또 역사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분의 최근에 트럼프하고 또 김정은이가 만나가지고 또 역사적인 만남이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역사적인 만남을 언제까지 이어져야 될지.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북한이 뭐 핵에 대해서 또는 대남 관계에 있어 가지고 변화를 줬느냐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 봤을 때 우리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통에도 보면은 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마치 대화 만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그 보장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연평해전이 2차 연평해전이 2002년 6월 29일 날 일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2002년 6월 29일이 월드컵 결승전을 하루 앞둔 그렇죠. 날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정권이 바로 김대중 정권입니다. 그 제가 한 4, 5년 전에 그 연평해전 관련해서 추도식을 참석해 가지고 해군 사령관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햇볕 정책을 폈던 다른 정권도 아니고 햇볕 정책을 폈던 그 김대중 정부 때 왜 저들이 도발을 했느냐. 그때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왜 저쪽에서 우리를 도발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령관께서 하신 말씀이 뭐 제가 익히 언론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 손으로는 저들은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상냥하게 그것도 상냥하게 악수하면서 한 손이 남았지 않습니까? 한 손은 뒤에 칼을 등 뒤에 칼을 딱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남북한에 대화하고 또 북한과 미국과 북한이 만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렇게 하되 북한을 더욱더 주목하고 경계해야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우리가 만나지 말자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만나기는 만나고 이야기는 해야죠. 아니 도둑하고도 협상하고 강도하고도 협상하고 납치범하고도 협상하는 게 살인범하고 그게 정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남의 결과가 국민들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하고 최근에 그 김정은이가 만나면서 나는 그걸 쳐다보면서 쇼로 봤어요. 작년도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나는 그 쇼로 봤어요. 위장평화 쇼로 봤어요. 그런데 그걸 지방선거 때 내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습니까? 막말이라고. 그렇습니다. 온갖 매체를 동원하고 심지어 우리 당의 의원들조차도 나를 지방선거 때 유세를 못 나오게 했거든. 막말했다고. 근데 그거 하고 난 뒤에 핵 폐기 절차가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된 게 있었느냐. 없죠. 네. 핵 폐기할 의사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쇼를 한 것을 일부 언론이나 그리고 좌파 매체들은 거의 흥분을 해서 떠드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두 번 쏘은 것도 아닌데 이번에도 내가 또 쏘을까? 내가 그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표님 제가 오늘 이 홍카라이브가 상당히 좋은 프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문 대통령이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게 아니고. 아니 문 대통령도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그럼 그 얼마만큼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되뇌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00년 6월 달에 6.15 남북 정상회담 네. 그게 아주 큰 이슈였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소위 말해서 짝퉁 진보 예. 종북 세력이라고 예. 하는 좌파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좌파면 또 좌파라고 아니래요. 네. 그럼 우파냐면 우파도 아니래요. 예. 이게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6.15에 대해서 예. 요즘 자기들끼리 모여가 뭐 환영식도 하지 않습니까? 예. 기념식도 하는데 예. 제가 그 세력들에게 지금 이 정권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2000년 6월 15일 날 6.15 남북 공동선언서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예. 그건 모를걸요. 모를 겁니다. 아까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예, 예. 그래서 그게 한 5가지 조항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1항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제가 혹시 또 말을 틀리면 안 돼. 이 홍카 라이브는 진실만은 보도하기 때문에 제가 토시하지 않더라도 예. 좀 적어봤는데 좀 아,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예. 1항에 보면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래 됐거든요. 예. 제가 이 대목을 왜 제가 한번 읽어드린가 하면은 분명히 보면은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합의해서 이런 겁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근데 최근에 북한에서 뭐랬습니까? 남한 너가 빠져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미국을 만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6.15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문 정권이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하고 또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주선자 하겠다고 이런 모습은 경상도 말로 꼽살이라 말을 합니까? 예, 예. 끼어들기. 예, 예.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래서 참 한편으로서는 좀 처근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은 6.15 정신이라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빠지라는 그 오만방자한 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항의 한번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마음이 좀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북한이 쭉 추구해온 통미봉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말하자면 미국과 직접 통하고 예. 남한은 이제 봉쇄한다 그 뜻이죠. 그런데 그게 방금 6.15 공동선언 1항의 그 내용은요. 언제 나왔던 내용인가 하면 8.15 해방 직후에 그렇습니다. 예. 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기죠. 그렇습니다. 그 말을 지금 앉아서 몇 수십 년 후에 다시 DJ하고 김정일이 만날 때 다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외세 빠지라. 자기들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외세를 얻고 있고 그 말의 목적은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서 미군 철수하고 미국을 배제하자는 그 뜻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는 요즘 와서도 지난번에 트럼프 판문점 가는 거 보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홍카콜라에다가 미국의 트럼프가 아주 곤혹스럽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거기에 10% 이상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샌더스한테도 9% 뒤지고 있다. 네. 예. 말하자면 미국의 민주당 현직 대통령한테 뒤지고 있기 때문에 현직 후보들, 민주당 그렇죠. 후보들한테. 예. 민주당 후보들한테 뒤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식으로든 이 쇼를 해서라도 뒤집어야 돼요. 또 역대 정부를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앞에 오바마 정부고 북한 설건드리고 제대로 외교로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북핵만 키웠다. 우리는 다르다. 그런데 외교적인 성과가 없잖아요. 그 내년이 이제 대선이죠. 내년이 대선인데 자기가 그렇게 역대 정부를 민주당 역대 정부를 공격한 데 대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달랠 필요가 있죠.
근데 김정은이는 김정은이대로 또 트럼프를 역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판문점 해동을 쳐다보면서 그 해동 결과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언론에서는 리얼리티 쇼다 이렇게 리얼리티 쇼라고 리얼리티 그랬죠. 쇼다 이렇게 예. 표현해가지고 뭐 혹평을 해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대부분이 다 이게 친찬 일색이라 가지고 사실 언론이라는 것은 잘못된 걸 비판하는 기능이 있는 게 언론 아닙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언론이랄 게 없죠. 네, 예. 제가 홍카콜라를 시작한 게 하도 언론이 언론답지 않으니까 정론을 펼치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정부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홍카콜라라도 해야 해서 마음껏 이야기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시작을 한 건데 지금 뭐 빗나가는 이야기지만 방송 3사가 거의 적자입니다. 공중파. 특히 KBS, MBC는 1,000억 개 적자가 지금 매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러다가 MBC는 문 닫게 생겼어요. KBS도 금년에 아주 엄청난 적자예요. SBS는 작년에는 140억인가 흑자다가 이제 흑자 규모가 7억밖에 안 돼요. 그 뭐 흑자 7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적자나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 국민들이 보질 않아요. 믿질 않으니까. 어떤 방송 시청률이 1%밖에 안 된다. MBC죠. 아, 그렇습니까? 그 방송 뉴스 시청률이 1, 2%라는 거는 네. 한때요. MBC가 뉴스데스크 할 때는요. 시청률이 30%를 훨씬 넘겼습니다. 하긴 저도 지금 제가 정치인인데도 뉴스를 안 봅니다. 예. 제가 지금 방송 3사 뉴스 안 본 게 나는 한 2년이 넘었을걸요. 아, 예. 아예 그쪽 프로는 집에 가서도 예. 오전에는 요즘은 시간이 좀 남으니까 오전에는 나는 유현지 그 프로야구만 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방송사의 MBC는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방송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또 신문사도요. 구독자가 계속 줄잖아요. 신문을 볼 게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참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그 언론사는 다 없어진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삼척항에 북한 배 들어왔지 네, 않습니까? 목선정. 그 오늘 며칠 전에도 저희들 그 의원님들께서 이게 간첩선인지 그 기순선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네 분이 기순을 했다면은 좀 다급해져야 되는데 뭐 흰 손수건을 흔든다든지 우리 살려주시오라고 하든지 좀 다급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유유하게 담배도 피고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하고 그 표정에서는 전혀 기순의 형질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당국에서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두 사람은 또 풀어줘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 규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한 이 동해선으로 NL을 넘어올 때 보면 레이더가 상당히 성능이 좋답니다. 이 자그마한 부포도 이걸 발견할 정도로 그 이 레이더 시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경, 그다음에 해군, 그다음에 육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삼중 이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안보의 그 구멍이 그 외교 문제와 함께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나는 또 달리 생각하는 게 이미 휴전선 GP까지 다 폭발을 했어요. 없애버렸죠. 네. 길을. 예. 그리고 그 북에서 내려오는 모든 길목에 설치되어 있던 대전차 장애물. 막는 그 시설. 장애 시설 예.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유사시에 탱크 몰고 내려오면 서울 40분입니다. 아무 저항 없이. 지금 공중도 뚫혔죠.
촬영 정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NLA 뚫혔죠. 그런데 목선 하나 내려온 거 가지고 경계가 뚫혔다. 경계는요. 휴전선부터 다 뚫혔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목선 하나 내려와서 뚫혔다는 게 나는 그 뚫혔다는 게 뭐 안보에 구멍 뚫혔다 뭐래 이제 언론에 나는 거 보고 안보에 구멍 뚫힌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또 간첩선이라고 해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간첩이라니 굳이 내려올 필요가 어디 있어요? 대북 협력하는 사람이 권부에도 있는 파인데 옛날에 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재미있는 예를. DJ 집권하고 난 뒤에 미 CIA하고 한국 KCIA 국가정보원이 이제 전자정보가 단절이 됐어요. 미국에서 이제 DJ 노무현 10년 동안 대북 전자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대북 전자정보라는 게 어떤 정보냐. 위성을 통해서 북한을 전역을 촬영하는데 1분 한 30초가 걸려요. 1분 30초가 걸리는데 그 1분 30초 북한 전역을 촬영을 하는 그 가장 해상도 높은 미국의 전자정보 시스템입니다. 이걸 분석을 해서 한국에 줍니다. 과거에는. 그 주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국정원에 휴민트라고 있어요. 인간정보죠. 국정원에서 수십 년 동안 구축한 북한 내 협력자들 통해갖고 현장 확인을 다 해요. CIA가 그거 주는 이유가 전자정보만 갖고 자기들이 판독하기 곤란할 때는 한국에 줘가지고 확인을 해달라고. 그런 그 정보기관거리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근데 DJ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재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자정보를 줘본들 북에다 넘겨줘 버리기 때문에 아예 그때부터 전자정보를 끄는 게 DJ 노무현이 한 10년 전자정보를 끊었을 겁니다. 그걸 회복하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오고 2008년 10월인가 회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대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 대북 전자정보를 끊을 것이다. 미국에서. 저번들로 의미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북을 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동지라고 생각하는 파인데 그 목선이 하나 들어온 게 무슨 큰 대수냐. 그래 인식할 수도 있죠. 아니 나는 거꾸로 온 게 이미 이게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요. 북한의 해킹 부대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북한의 해킹을 통해 가지고 최고급 군사 정보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의 간첩 개념하고는 우리가 판이야 틀리다 이거예요. 우리 남쪽에 자생적인 간첩이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이미 안보에 구멍이 난 게 아니라 아예 뚝이 무너졌는데 무슨 목선 하나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떠냐. 역설적인 표현이시죠. 예. 그래가지고 나는 뉴스콕인가 우리 하면서 그건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군의 조카가 그쪽 일대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나 그 동향이 어떻는지 이제 궁금해서 조카한테 요즘은 통화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군인들한테도 스마트폰 하도록 다 허용, 이 군인도 아닙니다. 이 그렇죠. 보면은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군분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비상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보고 조카한테 조카의 안전이 좀 염려가 돼서 전화를 했으니까 그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옛날 같으면 비상이 걸려야 되는데 비상은 그냥 삼촌 지금 네 어디고 하니까 여기 당구장인데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홍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지금 우리나라의 군의 현실이고 지금 하나하나 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를 얼마든지 무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많이들 국민들께서 하고 있습니다. 유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다 됐죠. 그런데 함부로 내려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직까지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미국이 대북 억지력을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철수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상국을 모시든지 안 그러면 병합이 되는 거죠. 나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이제 북한이 저는 핵을 절대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은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종전 플러스 유엔군 철수, 거기는 전 미군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그들식의 어떤 그 통합을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최고위원 제 생각은 다른 게 북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습니다. 안 하겠죠. 네. 예. 그 핵을 개발한 목적이 체제 유지입니다. 네. 체제 유지고 핵을 포기하는 순간 체제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절대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파키스탄식으로 핵 보유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나는 대선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게 핵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핵 균형을 이루고 그다음 핵군 쪽으로 가자. 상호군 쪽으로 가자. 그럼 핵 균형을 어떻게 이루냐?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가 다시 재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개발 전술핵 재배치를 안 하면 우리가 미국한테 핵 개발하겠다고 통보를 하든지 예. 우리가 생각하는 핵 개발이라는 것은 미국을 위협하는 ICBM만 안 하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국방 그렇죠. 자위적인 핵 개발을 하든지. 네. 응? 그리고 그 NPT 조약도 보면요. 10조에 보면 네. 자위를 목적으로 NPT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10조 1항입니다. 네, 10조 1항에 보면 탈퇴할 수 있다라고 네. 그건 머스트입니다. 그건 자위를 목적으로. 있다. 머스트는 네. 하지만 예, 네. 할 수 있다는 죠. 예, 예. 그래서 저 북이 핵 개발하는 이상 저거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핵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아니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핵 개발을 하니까 인도가 핵 개발을 했습니다. 그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국경이. 인도가 핵 개발을 하니까 파키스탄이 핵 개발을 또 붙어 했어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도 파키스탄 간에 한때 캐시미르 분쟁이라고 영토 분쟁이 그래 있어가지고 전쟁도 하고 했는데 핵 개발하고 난 뒤에 영토 분쟁이 없어졌어요. 전쟁이 불가하거든요.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는. 큰 싸움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핵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핵 포기 압박을 해보고 안 되면 핵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핵군 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전술핵을 우리나라 배치를 해주든지 배치 안 해줄 것 같으면 우리는 자위적인 목적으로 대북의 핵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는 불가피하다. NPT 10조 1항에 근거로 해서 하면은 그거는 정당한 요구거든요. 그렇죠. 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또 하나 그거 한 거는 이미 그 우리나라에 핵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30년 이상 원자력을 가동을 시켰기 때문에 사용 후 핵 그렇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플루토늄을 갖다가 재처리를 하면 1에서 한 2%가 그 순수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6,000kg 이상 그 핵물질이 있을걸요. 네. 거기서 1에서 2%인 것도 뭐 몇 킬로 정도 됩니까? 60. 6천인 것 두면 600이죠? 예, 600. 600이죠. 예, 600.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핵개발 기술력이라는 거는 지금 다 돼 있으니까. 다 돼 있으니까 1년 내에 할 수 있다.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일부 세력들은 우리를 보고 또 거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북은 거구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상당히 내노남불. 에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핵 개발을 하면 경제적인 제재를 어떻게 견딜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하고 협상해야죠. 그렇습니다. 그 하라고 대통령 뽑아 그렇죠. 아닙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네. 전술핵을 재배치해라. 다시 하든지. 지금 나토에는 재배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토에는. 아니 저 유럽 쪽에 그 재배치된 데가 네 개, 그렇죠. 네 개국이 최소한 네 개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들보다 우리가 더 위험한데. 예,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우리 국가 지도자가 되실 분들 또 된 분들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상하고 요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워싱턴에 당 대표 시절에 2년 전에 워싱턴 갔을 때 CPR이라고 미국 외교협회 가서 한번 또 미국 군축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면서 핵개발 이야기하니까 아주 군수차관보 출신이 조롱을 하더라고. 근데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 조롱한 이유는 뭡니까? 아니 한국이 무슨 핵개발?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다.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이 우리가 핵개발하면 경제제재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10대 경제 대국이다. 우리나라 경제제재하면 미국 경제에 영향은 없을 것 같냐? 우리나라를 경제제재하면 미국의 경제적인 영향은 안 올 것 같냐?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북한식으로 핵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유럽처럼 전술핵을 배치해 주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핵 개발하는데 우리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냐. NPT 10조 1항에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제재를 하냐.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북 문제도 그렇고 이제 국내 경제 문제를 한번 최고위원 잘 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얼마 전에 그 전라도 그 강주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길로 그 경제가 지금 폭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 지역은 그래도 경제가 안 낫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강주가 진짜 정말 역대급으로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서 이분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나서서 이 경제를 좀 살리는데 앞장서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 한국당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 시대를 아파하고 또 이 시대를 걱정하는 분들은 그나마 차선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런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임금이 급진적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많이 잃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주 52시간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해괴망측한 그 강제화된 이 주 52시간 이 규제로 인해 가지고 보통 그 잔업하고 이렇게 하다 하면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그게 지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100에서 150만 원이라는 돈이 한 달에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교육비, 또 가족끼리 나가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외식비 이런 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이 비용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밖으로 외식하는 게 이제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다 문 닫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들은 또 얘기입니다만 학원 선생님들이 뭐 음악 학원이든 기타 학원이든 연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학원비를 못 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 과거에 못 사던 나라로 지금 회귀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권은
그러한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들이야 그 뭐 아시다시피 청와대에 지금 들어간 분들이 저는 대표님 임명된 사람들이 왜 그래 그 재산이 많습니까? 아, 글쎄요. 지금 뭐 검찰총장 후보자도 뭐 60몇 억이고 아, 거기는 각 씨가 부자예요. 어쨌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그 윤석열은 지도는 없어요. 그 저 장하성 중국 대사인가 원래 그 장하성 대사는 한 100억대 준 대시더라고요. 투자 그 펀드하고 그 돈 엄청 많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몇십억 뭐 100억대 뭐 이런 분들은 장하성 씨는 100억대 넘을걸요. 그래서 뭐 일단 밝혀진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지금 뭐 또 다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크게 자기 재산이 있는 분들이야 그걸 와닿지가 않거든요.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다수의 시민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지금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그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만은 과거에 새마을 운동 기억나십니까? 네. 새마을 운동 할 때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실도 잘 살게 되었고요. 뭐 작은 지하 반지하나 단칸방에서 자꾸 옮겨가는 그런 재미도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큰 그렇죠. 평수로 옮겨가는 조금씩 키워가는 그 재미가 살림을 있었죠. 이렇게 부르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보다 내일은 또 그 다음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 불안감으로 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 말씀을 주셨는데 경제는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그 심리 상태는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게 어디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자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좀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30대 가장이 빚 7천만 원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네. 일가족 4명이. 네. 이거는 우리 사회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빚 7천만 원 때문에 진짜 젊었을 때는 얘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희망이 없는 거죠. 앞으로 이거 내가 못 갚는다는. 그래서 7천만 원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일가족 4명이 자살했는데 근데 이 정부, 이 정권은 쌀을 갖다가 5만 톤을 갖다 북한에다 줬습니다. 보통 5만 톤 하면은 이게 잘 안 와닿는데 어떤 언론을 보니까 이게 계산이 1,300억인가? 예. 이렇게 환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5만 돈 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에는 1,000억대 이상을 돈을 이렇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면서 내 나라, 내 국민들은 어찌 보면은 그 7천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게 방치하는 이게 국가인지 이게 나라인지 저는 되묻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께서 이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꼭 규탄하고 좀 일떠서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아마 내가 지난 1월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이 칼을 뺄 것이다. 한일 관계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일본이 칼을 빼기 시작하면 IMF에 버금가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이 칼을 뺐죠. 칼을 뺐는데 그건 나는 시작으로 봅니다. 시작으로 보는데 정말로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릴 수가 있느냐? 나는 이 정권 하에서는 경제 못 살린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그럼 야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짜 국회에서 우리도 해봤지만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저지하려고 해도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참 국민들한테는 답답하지만은 투표를 잘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응? 그게 민주주의다. 특히 내년에 아마 예. 국민들께서 단단한 각오로 투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등산 가고
운동 가고 그래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발 좀 잘해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정부고 여러분이 선택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꼭 투표 잘해 주십시오. 내 거꾸로 그런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왜 잘못돼 가는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좌파 경제 정책으로서는 나라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님이 이제 기획재정위원장님 출신이니까 앞으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경제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도 국민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오게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대표님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좋은 말씀들을 당에다가 많이 좀 전해주시고요. 당에 전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콩카콜라 통해서 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당에 뭐 이야기를 하면 간섭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아예 콩카콜라 통해서 당내 비판하는 것도 자제하고 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도 앞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당에 여당 때도 대표해봤고 야당 때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예정을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는 일체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해주시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예.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이제 지금 내가 지금 걱정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곧 윤석열 청문회를 합니다. 나는 윤석열 청문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로 청거되는 순간 저 윤석열 검사장이 총장이 되겠다. 그럼 윤석열 후보자가 총장이 되고 난 뒤에 중앙지검장은 또 이제 소윤이라는 분이 같은 윤 씨입니까? 윤대진 씨. 이제 검찰국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100% 중앙지검장 오죠. 대윤 소윤이라도 소위 법조에서 이야기하는 그 두 분이 총장 중앙지검장 들어오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타켓이 될 것이다. 아, 그분이 정치 검사입니까? 아니 뭐 어디 정치 검사라고 할 것도 없고 예. 하여튼 이 정권하고 코드가 맞는 검사들이죠. 그래서 우선 첫째가 윤석열 청문회 때 오히려 황교안 대표 청문회 안 되도록 좀 당에서 유의해달라. 두 번째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이 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보호를 당에서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당 지도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좀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 부탁으로 오늘 말씀 드립니다. 네, 잘 그렇게 하고 또 대표님께서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과 또 노력을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전직 당대표가 간섭하는 모양을 갖춰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당 지도부들 만나는 것도 우린 참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 만나면 그건 간섭하는 형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당이
혁신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그 수석 최고위원님이 계시니까 황 대표도 잘하고 있고 그래 하니까 저희들이 믿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좀 당이 내부 혁신을 해야 될 겁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특정 한 분이 또는 두 분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 그건 과거의 형태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형태로 총선을 치를 수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금 좀 지도자, 야당 지도자급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책임을 가지고 서로 좋은 의미로서의 완화됨, 좋은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자 우리가 이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고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 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이 우리 당을 좀 지지를 덜하거나 또 좀 지지를 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우리에게 좀 시선을 좀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야당은 어쨌든 바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람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은 국민들께서 너무도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 꼼수 뜨는 거 이런 거 별로 다가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진정성 있게 좀 많은 우리 좋은 지도자급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은 저는 내년 선거에 그나마 지금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적표를 저는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2, 3, 4등을 합하면 52%가 넘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저 상대쪽은 41% 예. 받았습니다. 2, 3, 4등을 합치면 52%가 넘습니다. 과반수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좌파 정권의 폭주, 나라 허물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큰 텐트 아래서 빅텐트를 좀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해가지고 총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역대 전쟁에서 보면은 연합군이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힘이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약하지만 그 힘을 모아 나간다면은 저는 승리하는데 상당한 큰 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나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예. 이 우리 나라가 대표님께서도 그 몫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꼭 자유한국당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그 최고위원님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민주당 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 하실 때도 내 목욕탕에서 만나고 밖에서 보고 이러면 내가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이심전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 참 그때도 당은 달랐지만 아주 친하게 지냈고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이 또 우리 당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당 지도부의 2인자도 되시고 그래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오늘 또 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참 흐뭇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야당을 이끌어 나가주시면 좋은 일이 전부 생기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처럼 좀 더 강하게 하라는 그게 아주 뭐 좀
무대표로 강한 게 아니고 대표님처럼 조금 더 나라를 물론 황 대표님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힘을 좀 모을 때는 모아가지고 그 좀 이 어려운 난간 난세를 좀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좀 더 분발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도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정말 오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정말로 그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같이 당이 쪼그러들지 말고 더 넓어지도록 더 넓어지고 더 커질 수 있도록 예,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예. 어차피 저들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로 석방할 것이다. 그건 내 작년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벌써 내년 10월 되면 예. 금년 10월이죠. 대법원 확정되면 형집행정직으로 석방할 것이다. 사면 복권은 안 할 것이다. 사면 복권 잘못하면 자기들이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 형집행정지로 출범해놓고 소위 보수 우파 진영의 분탕질을 치게 할 것이다. 그건 작년부터 내 하던 이야기.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님이 당의 2인자까지 되셨으니까 황교안 대표님 모시고 당이 진짜 쪼그러들지 않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도록 그래서 빅 텐트를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도록 꼭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꼭 제가 명심에 또 명심을 해서 나라 살리고 또 국민들한테 안심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